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출 적중 예상 문제에 대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연소실의 형상에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 것. 지금 그동안 앞에서 한 건 쉐시적으로 했는데 지금 기관 쪽에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기관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염전파에 요구되는 시간이 가능한 짧게 할 것. 좋습니다. 이거 길게 하면 이상연소가 생기게 됩니다. 연소실 내 표면적은 최대가 되게 할 것. 밸브 설치하는데 충분한 면적은 나올지 모르지만 화염전파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2번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않을 것. 이거 뭐예요? 조기점화 때문에 그래요. 압축행정에서 혼합계 와류를 일으키게 할 것. 이건 그만큼 연소 속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기관으로부터 구동바퀴의 동력 전달 경로의 설명 중 맞는 것은? 기관에서 구동바퀴의 동력 전달 경로로 설명 중 맞는 거. 한번 적어볼까요? 기관에서 수동변속기 같은 경우는 클러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있고요. 변속기 쪽에 이제 추진축이라는 걸 쓰는데, 추진축 앞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유니버설 조인트라는 게 있어요. 앞뒤로. 이걸 우리말로는 자재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로 이제 추진축이 있고, 또,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최종 종감속기어, 최종 감속기어, 디프레ൻ셜 기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리덕션 기어, 차동 기어, 차동 장치. 그 다음에, 구동 엑셀축 또는 구동 바퀴. 기관에서 클러치, 변속기, 유니버설 조인트, 프로펠러 샤프트, 그 뒤에 또 하나 유니버설 조인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속장치, 차동기어, 구동바퀴.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1번은 뭐 차동기어하고 최종감속기어가 서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죠? 2번은 변속기하고 클러치하고 바뀌어야 되고. 자, 3번. 기관의 회전력을 액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이 에너지를 다시 동력으로 바꾸어 변속기에 전달하는 클러치. 기관에서 나온 회전력을 액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다시 동력으로 바꾸게 해서 변속기에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유체 크러치라고 그러죠. 유체 크러치. 근데 자동 변속기에는 유체 크러치보다 더 좋은 성능이 더 여러 가지로 개선된 토크 컨버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어찌됐든 간에 3번은 정답이 유체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중 저공해 연소실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거. 저공해 연소실, 부연소실, 부흡기 밸브식, 1실린더 4밸브식, 2플러그식, 이런 건 전부 다 저공해 연소실인데, 얘 연소실은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에서 변속기 내부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유압은 무엇인가?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에서 변속기 내부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유압은 무슨 압력이 될까요? 라인 압력이 됩니다. 라인 압력. 그 다음 6번. 클러치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 클러치 작용이 확실하고 신속할 것. 좋죠. 방열이 잘 되어 과열되지 않을 것. 예, 이것도 아주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을 것. 예, 회전체가 평형이 안 맞으면 진동을 수반하니까. 회전 간성이 클 것. 이건 아닙니다. 회전 간성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6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조기점화의 종류에는, 조기점화는 뭡니까? 빨리 점화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때 빨리 되죠? 불꽃에 의해서 불씨가 생기고
점화원으로부터 타지 않는 미연소 가스로 화염이 전파되는데 그 사이에 전파되기 전에 미리 점화가 하는 것이 조기점화예요. 이상 연소 중에 하나인데 그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적당치 않은 것은 점화 플러그형 조기점화. 점화 플러그가 여러 원이 돼서 그 부분이 빨갛게 달궈져서 쉽게 점화를 빨리 하는 거 조기점화 있을 수 있어요. 원심추 리턴 불량 조기점화 이건 없습니다. 퇴적물형 조기점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엔진 오일이 뭐 그 안에서 엔진이 그 정비가 잘못돼서 엔진 오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연소하게 되고 거기에 카본이 이제 끼게 되는데 그 카본에 의한 조기점화도 있을 수 있고 실린더형 조기점화도 있을 수 있는데 원심추 리턴 불량 조기점화는 없습니다. 7번의 답은 2번. 자, 클러치판은 쿠션 스프링의 역할이 하는 것. 클러치판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클러치판을 보면 가운데 클러치 허브.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예요? 4개의 스프링이 비틀림 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요거가 마찰제, 양쪽으로. 마찰제하고 마찰제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있었죠? 쿠션 스프링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치판의 쿠션 스프링의 역할이 아닌 거.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 이건 누가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틀림 코일 스프링, 토셔널 코일 스프링이에요. 여기에 이제 코일 스프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가 있냐면 고무로 이렇게 댐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비틀림 댐퍼 스프링이라고 봐야 되겠죠. 회전 방향의 충격은 누가 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이 한다. 쿠션 스프링은 이런 일을 한다. 편마모 방지한다.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클러치판의 변형을 방지한다. 이런 것이 쿠션 스프링 하는 역할이에요. 답은 1번. 클러치 페달을 유격으로 맞는 거예요.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뭐였었죠? 유격. 자유간극이라고도 하는데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요압식인 경우에 설명을 하면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에 닿을 때까지 뭐 기계식도 마찬가지네요.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 또는 다이아프램 스프링에 닿을 때까지 클러치 페달이 아무런 힘 없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간극을 유격이라고 그러는데 자유간극 또는 유격 맞는 것은 13에서 25mm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사정별로 좀 다르겠죠. 13에서 25. 25, 35는 좀 큰 것 같고요. 자, 하여간 1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반클러치를 많이 사용하는 차이다. 설명으로 맞는 거. 반클러치. 뭐요?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떼지 않는 경우죠. 떼지 않는. 반클러치 사용해서 운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요? 언덕바지를 올라갈 때는 클러치 페달을 순간 많이 떼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꺼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반클러치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때도 반클러치를 많이 사용하는 습관적으로 운전을 한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가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1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클러치의 기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기관의 회전력을 변속기에 전달한다. 맞죠? 진동이 없는 출발을 가능케 한다. 클러치 기능 맞습니다. 기관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클러치가 회전력 증대시킬 수 있어요? 기관의 회전력 이상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나요? 클러치가? 그렇지 못합니다.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이건 뭐가 할까요? 변속기나 정감속 장치에서 속도를 줄여줬을 때 회전력이 증가가 될 겁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12번. 클러치 마모가 심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클러치 마모라면 이 앞에 클러치 디스크 또는 클러치 판의 마모라는 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 클러치 판의 마모 또는 클러치 디스크 마모가 심할 때 설명으로 옳은 거. 유격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둘 중에 하나 답이겠네요. 그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이러진 않거든요. 이 클러치 판에 이 마찰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슬립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니까 어때요? 마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마찰제가 마모가 되면 좌우에 있는 페이싱이 마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유격은 자꾸 적어집니다. 유격이 작아져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격이 작아진다. 자, 13번.
종감속 계의 하이포이드 기어에 대한 설명이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링기어가 있었고 링기어 중심선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좀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선보다도 얼마만큼 옮겨져 있어요. 특히 추진축이 이게 지금 이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추진축이 있고 앞에 뭐 변속기가 있고 클러치가 있고 엔진이 있고 그러겠죠. 그만큼 추진축이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부터 낮아지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이 하이포이드 기어입니다. 맞지 않는 것 그랬어요. 맞지 않는 것. 전고가 낮아져서 자동차의 중심을 낮게 할 수 있다. 예, 맞죠. 기어의 이의 물림이 커서 회전인이 정숙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구동 피니언을 작게 하여 구동 피니언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맞지 않은 겁니다. 구동 피니언을 크게 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크러치 페달의 유격이 작으면 어느 부분에 마모가 오는가? 크러치 페달의 유격이 작다. 심한 경우. 크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어냈는데도 심한 경우는 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심하게 적으면 유격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러치 페달을 약간이지만 밟고 자동차가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미끄러짐이 생기겠죠. 어디에서? 크러치 디스크하고 엔진의 프라일 쪽 아니면 압력판 쪽하고 미끄러지게 생기니까 당연히 마모가 많이 올까요? 클러치 디스크, 클러치 판이 마모가 많이 오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크러치가 미끄러지거나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에 대해 설명으로 맞는 것. 크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 첫 번째, 유격이 규정부가 더 작을 때. 그 다음에 디스크의 마찰재, 페이싱이 마모가 또는 손상이 됐을 때. 또 디스크 페이싱에 오일이나 그리스가 묻어 있을 때. 압력판 또는 플라이휠이 손상됐을 때. 압력판 스프링이 약화되거나 손상됐을 때. 유압식인 경우에 불량할 때. 이런 경우가 미끄러지는 원인이거든요.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의 설명처럼 맞는 것은 고속 운행만 했을 때 클러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관계없죠. 급브레이크를 더 관계없겠네요. 그죠?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고 세워뒀을 때 이것도 관계없고요. 반크러치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한 때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집니다. 예,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에 비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어떤 현상이라는가? 심하게 미끄러지면은요, 자동차의 엔진의 회전 속도는 올라가는데, 회전 속도 올라간 만큼 자동차 속도는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언덕바지 올라가는데, 평상시는 못 엔진 RPM이 올라가면 엔진 속도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엔진의 속도는 막 올라가는데, 자동차 속도는 더 안 올라가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미끄러지고 있는 때예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주행 중 가속 페달을 밟아도 원래 제 속도가 나지 않게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트랜스포 케이스의 좋은 점이다. 틀린 건. 트랜스포 케이스는 무슨 역할을 해요? 트랜스포 케이스. 대부분,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 변속기의 그 부분에서, 뒷바퀴만 구동하지 않고 앞바퀴를 구동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트랜스포 케이스, TC라는 말을 쓰거든요. 트랜스포 케이스의 좋은 점이다. 틀린 것은 연료를 경감하고 마찰장을 감소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속도를 감속하고 변속비를 증가한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견인력이 커서 작업이 원활하다. 이것도 그렇고 10지대, 활지대, 4지대 모래 같은 운전이 가능하다. 왜 사륜구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거니까요. 연료 경감하고 이건 아닙니다. 4번. 18번. 기계식 클러치에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이다. 아닌 거. 이것도 아닌 겁니다. 클러치 페달 및 시프트 포크에 틈새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클러치 페이싱, 즉 마찰자에 경화 또는 오일이 묻어 있다. 자, 이게 어떤 이유인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경화가 됐어요. 열에 의해서. 또는 여기에 오일이 묻어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지기 원인이 되겠죠? 그렇지, 압력 스프링이 쇠손 끊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질 것이고, 클러치 페달 및 시프트 포크 틈새가 크다? 이건 어때요? 미끄러지는 원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작을 때만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19번. 클러치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유체 클러치 설명했죠? 앞에 선풍기 원리 설명할 때 한쪽에 선풍기에다 전기를 넣고 앞쪽에 있는 설피단에 전기를 안 넣고 그 구동력을 하면 그 기체를 매개체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반대편에 선풍기가 움직였죠? 그게 만약에 액체를 넣은 상태라고 하면 유체 클러치가 될 것이고, 마찰 클러치는 이건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이런 클러치가 마찰 클러치가 되겠죠? 마찰력에서 하는 거. 전자 클러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자성체를 띤 분말을 어느 일정한 밀폐된 상자에다 넣고 거기다 전기를 넣으면 전기의 작용인 자기작용이 있죠. 그 자기작용에 의해서 클러치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 클러치입니다. 전자 분말 클러치라고 그러는데, 요즘 뭐 경차 같은 데서 일부 CVT하고 같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압축 클러치라는 건 없습니다. 답은 1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클러치 라이닝의 마찰 개수로 적당한 것은 0.3에서 0.5 뮤 값이래요. 네? 2번. 좀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될 그런 수치 아닌가 싶어요. 자, 21번. 클러치판의 런아웃. 런아웃은 뭐예요? 런아웃. 런아웃 측정 어떻게 하죠? 이런 데다 이렇게 축에다 넣어놓고요. 이걸 돌리는 겁니다. 돌렸을 때 이게 변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만약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옆에 다이얼 게이지를 놓고 측정을 하는 건데, 런아웃이 0.2mm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환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 규정값이 얼마냐면 0.5 이상일 때만 교환하니까 0.2mm는 그 안에 있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수치라는 얘기죠. 자, 답은 1번. 22번. 유체식 클러치의 오일의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6점이 높을 것. 그 다음에 점도가 낮은 거, 윤활성이 작은 거, 그 다음에 혼합도가 양호한 거, B점, 끓는 점이 낮은 거. 근데 점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2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6점은 뭐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높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은 것이 좋고요. 23번.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클러치 스프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러치 스프링. 압력판에 있는 스프링이 클러치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장력이 작아지면 클러치 용량은 감소되고, 감소됨으로 인해서 구동력이 심하게 많이 필요할 때는 슬립, 미끄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마찰 클러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매의 클러치판 단판식, 2매의 클러치판 복식, 3매 이상 클러치판 다판식, 4매 이상 클러치판 다판식, 1매 또는 2매 이상 클러치판 복판식 했는데, 여기서 답은 4매 이상 클러치판은 다판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3매 이상만 판이 3개 이상, 클러치판이 3개 이상만 다판식이라고 쓰고, 3회 이상은 뭐 어떤 말을 쓰는지 다판식이라는 말을 안 쓴답니다. 25번. 그래, 답은 4번이고요. 25번.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작으면, 아까도 조금 전에 나왔네요. 어떻게 되죠? 장력이 작아지면 클러치 용량이 감소되어서 미끄러진다. 나머지는 전혀 뭐 유격하고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 26번. 토크 컨버터에서 오히려, 토크 컨버터는 뭐 때문에 쓰이는 거죠? 자동차에서 토크 컨버터.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에서 사용됐었죠? 토크 컨버터. 토크를 변동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특히 토크를 증대를 시켜주는 것이 토크 컨버터였었는데 자동 변속기에 사용됐습니다. 근데 토크 컨버터에서 오일의 흐름을 방해하는 토크 컨버터의 구조가 뭐였었죠? 첫 번째 펌프, 임펠러. 펌프 구동은 어디서 했나요? 엔진의 끝부분에 플라이휠에 의해서 같이 고정이 돼서 했었죠. 두 번째 요소가 터빈이라는 것이었어요. 터빈은 펌프에서 받은 그 오일의 힘을 가지고 변속기의 출력축을 구동시켜주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스테이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일의 흐름 방향을 유도를 해서 펌프를 치고 동력을 전달하고 나온 오일 자체가 다시 스테이터 날개를 통해서 펌프를 다시 구동하는데 추가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테이터죠. 그래서 토크 컨버터에서 오일의 흐름 방향을 변환시켜주는 것은 뭐예요? 스테이터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요소가 이겁니다. 3요소. 토크 컨버터의 3요소. 자, 클러치 디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플라이휠과 원판 스프링 사이에 끼워져 있다. 플라이휠과 원판 스프링 사이에 끼워져 있다. 그 다음 마찰력에 의해 동력을 클러치 축에 전하는 판이다. 자, 한쪽 면이 릴리스 베어링에 눌려 있다. 클러치 허브는 클러치 축 뒷끝 플라임부에 끼워져 있다. 클러치 슬리브는 주위 다스킹. 디스크는 뭐예요? 클러치 판은. 마찰력에 의해 동력을 클러치 축에다가 전달하는 판이죠. 자, 그 다음 28번. 답은, 그러니까 2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28번. 클러치형 막 스프링, 다이아프램 스프링이죠. 막 스프링이. 다이아프램 스프링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거. 고속 회전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스프링이 장력이 많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거네요. 부품이 원판형이기 때문에 평형을 잘 이룬다. 예, 그렇죠. 구조와 다루기가 간단하다. 그렇습니다. 압력판에 대한 압력이 균일하다. 이건 2, 3, 4는 전부 다 막 스프링, 다이아프램 스프링의 장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1번은 옳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답이 1번입니다. 29번. 유압식 클러치에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오일 파이프 내에 공기가 들어있다. 그럼 미끄러질 겁니다. 클러치 릴리스 레버의 높이가 맞지 않다. 네? 이것도 미끄러지는 원인입니다. 클러치 페달에 유격이 없다. 오일 파이프 내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 미끄러지진 않고 클러치가 충분히 끊어지진 않죠. 차단 역할을 못하죠. 네, 다시 설명합니다. 유압식 클러치에서 그 파이프 내에 어떤 원인인가 모르지만 공기가 들어있다. 클러치 페달 끝까지 밟아도 충분히 클러치가 해제가 안 된다. 끊어지질 않는다. 릴리스 베어링이 레버 높이가 맞지 않다. 이것도 관계없고, 클러치 페달에 유격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다고 그래요? 클러치 페달을 약간씩 밟고 있는 것처럼 되니까 어때요?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겠죠? 유격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에는. 야, 30번. 클러치 미끄럼이 너무 많이 나오나요? 꼭 이 문제는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미끄러짐 현상에서 오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연료 소비량이 증가한다. 연료 소비가 증가할까요? 응? 증가하겠죠. 중간에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미끄러진 슬립에 의해서. 차의 속도가 저하된다? 그렇죠. 거기서 미끄러지니까 차의 속도가 충분히 나올 수가 없죠. 기관이 과열된다? 네. 회전 속도만 많이 가고 차의 속도가 충분히 안 나오니까 과열도 됩니다. 차의 전달 토크가 향상된다? 미끄러지는데 어떻게 향상이 되겠어요? 저하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단속, 끊고 접속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완전 차단이 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클러치 디스크의 쿠션 스프링, 아까 저 쿠션 스프링 있었죠? 설명으로 맞는 것은 쿠션 스프링, 여기 있는 게 쿠션 스프링이라고 그랬어요. 요 사이, 이 페이스와 페이스 사이에 있는 거. 요 디스크의 쿠션 스프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클러치 디스크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회전 방향의 충격은 아까 코일 스프링, 비틀림 코일 스프링 한다고 그랬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2번. 변속기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거. 클러치를 완전히 끊고 변속기를 조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어의 물림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어가 억지로 조작을 하면 기어가 파손될 수도 있겠죠. 1번 뭐. 후진할 때는 엔진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엔진을 어떻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요? 오르막길에서 주차할 때 핸드브레이크를 당기고 변속기를 1단에 넣는. 이건 오르막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방법입니다. 핸드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변속기의 오일을 정기적으로 점검. 맞습니다. 기관을 공회전 상태라고 점검. 자동 변속기의 오일 점검은 공회전 상태에서 또 어떤 차량은 P에, 어떤 차량은 N에 이런 식으로 놓고 점검. 시동을 끄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시동을 걸려있는 상태에서 한다. 답은 몇 번이라고? 3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변속기의 기어 변속이 잘 되지 않을 때 이유로 봐. 기어 변속이 안 된다. 릴리스 레버의 높낮이, 클러치판의 마멸, 유압식 클러치 오일 누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적은 거, 연료 소비량이 증가, 변속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하고 맞는 것은 뭐예요? 유압식 클러치에서 오일이 누설되면 어때요? 클러치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해제가 안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변속이 당연히 안 되겠죠. 릴리스 레버의 높낮이, 이건 조금 그렇고요. 클러치판의 마모가 되면 변속이 잘 된 거하고는 좀 틀리죠. 뭐가 돼요? 이거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져. 그래서 답은 유압식 클러치에 오일이 누설되면 충분한 양 릴리스 레버가 움직이는 게 적어져서 그만큼 작아져서 변속이 안 될 겁니다. 왜? 클러치가 완전히 끊기지 않으니까. 자, 34번. 자동 변속기의 주요 구성. 이건 무조건 하나쯤 나올 법도 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동 변속기는 유압식 토크 컨버터가 있죠. 유성기어 세트가 이게 보조 변속기입니다. 유성기어 세트가 있고 유압을 제어하는 유니트가 있어요. 이 유압은 어떤 걸 제어를 해요? 유성기어 세트 변속을 위해서 어떤 다판 클러치도 있고 엔드 클러치, 프론트 클러치, 리어 클러치 또는 브레이크 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 해요? 유압에 의해서 제어가 되거든요. 등속 조인트는 뭐예요? 등속 조인트는 속도를 항상 어느 각도에서 전달을 하더라도 일정한 속도를 만드는 것이 등속 조인트, CV 조인트라고 그랬죠? 콘스탄트 벨로시티 조인트. 근데 이건 주로 전륜 구동의 앞바퀴의 구동축을 사용할 때 CV 조인트 쓰는데 자동 변속기하고는 무관합니다. 34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꼭 전륜 구동만 아닙니다. 후륜 구동도 이 등속 조인트 쓰기도 합니다. 35번. 자동차의 주행 저항에 따라 기관의 회전력을 바꿔주는 장치. 디퍼런셜. 이건 뭐예요? 영어로. 차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속기. 이건 속도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근데 속도의 변화인데 대부분 뭐예요? 감속이죠. 제일 높은 탑기어에서만 증속, 오버드라이브가 되고, 슬립 조인트, 이건 뭡니까? 길이 방향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흡수해주는 것이 슬립 조인트입니다. 캠축, 엔진에서 무슨 배기 밸브, 흡기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캠축. 페달 스토퍼, 페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말라고 하는 스토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주행 저항에 따라 기관 회전력을 바꿔주는 장치는 35번은 변속기죠. 당연히 변속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쉬운데 틀리기도 쉬울 수도 있겠네요. 자, 36번. 변속기의 성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조작이 쉽고 신속. 그래야 되겠네요. 전달 효율이 양호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고장이 없어야 된다? 대형 중량. 이건 가능하면 작으면 가벼웠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36번에 대형 중량이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37번.
승용 자동차를 운전 중 변속기와 차동기어에서 이상음이 났다. 점검 방법. 자, 변속기와 차동기에서 이상음이 났다. 변속기하고 차동기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요? 기어 오일이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그리스 주의 상태. 그리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그 다음에 37배 기어 마멸 점검 및 오일 부총. 예, 기어가 마모가 심하면 소리가 나고 그럽니다. 서로 물리고 있는 기어의 기어 백래시가 커지면서. 오일이 없으면 당연히 또 이상하게 소리가 나겠죠. 기어의 그 소음 작용을 그 감쇄를 못 시켜주니까. 브레이크, 이건 전혀 관계없고요. 그래서 답은 기어 마멸의 점검 및 오일 부총. 37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어떤 차의 수동 변속 차량 변속기가 잘 물리지 않는다. 물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기어가 서로 잘 물리지 않는다. 기어가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기어가 잘 안 들어간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은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안 들어갈까요? 자동차가 덜 나갈 뿐이겠죠. 그죠? 38번 1번은 클러치 끊어짐이 나쁘다. 이런 경우 어때요? 변속기는 좋아도 아무리 기어가 좋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싱크로나이저 기구라는 동기 물리집 기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클러치가 페달을 밟았을 때 충분히 끊어주지 못하면 변속기의 변속은 잘 안 이루어진다. 기어 물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변속기에. 카운터기의 축방향의 노름이 크다? 변속기가 잘 물리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인 것은 2번이 되겠네요. 클러치 끊어짐이 나쁘다. 이것도 약간 영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뭐 확실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2번. 자, 39번. 중립, 뉴트럴의 기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기어를 N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동력이, 엔진의 회전 동력이 끊어지는 위치죠? 여러분들 이건 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알면 알 수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 40번. 자동차가 회전할 때 좌우 바퀴 회전수를 다르게 분배해주는 장치를 뭐라고 그랬어요? 응? 자동차가 회전하면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하고 회전수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동차가 만약에 이런 바퀴가 안쪽 바퀴하고 이 바깥쪽 바퀴하고 어때요? 지름 차이가 이게 R1, R2라고 하면 R2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R2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바깥쪽 바퀴는 많이 돌아야 되고 안쪽 바퀴는 조금 돌아야 되고 이 동력을 서로 좌우 바퀴의 동력의 그 회전수를 다르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차동장치예요. 차동장치. 영어로 디퍼런셜 시스템, 디퍼런셜 기어 시스템. 그래서 좌우 회전할 때 회전수를 다르게 분배해 주는 것은 차동장치다. 응? 관성륜, 이건 뭐 베벨 기어는 이제 이 차동장치보다는 종감속 기어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그 기어의 종류고요. 모험 기어는 이제 조향장치에서 나오는 그 기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0번에 3번. 41번. 자동차가 주행할 때 앞바퀴가 흔들리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앞바퀴가. 41번은 지금 앞바퀴가 흔들리는 상태. 상하진동은 정적 평형이 안 맞으면 상하진동이 생기는 거죠. 앞바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 정적 평형이 안 맞을 때고, 그 다음에 좌우로 앞바퀴가 흔들리는 것은 동적 평형이 안 맞을 때인데,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 심이라고 그러고, 정적 평형이 안 맞을 때는, 정적 평형이 안 좋을 때는 상하 진동이고, 상하 진동이 발생하고, 이걸 영어로 트램핑이라고 했었죠. 트램핑 현상. 그 다음에 동적 평형이 안 맞으면, 불균형이 되면, 거의 좌우 진동이 되면서 심의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심의 현상. 답은 4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종감속 기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이포이드 기어. 장점이 많았었죠. 차축을 낮출 수도 있고. 스파이럴 베벨 기어. 이것도 종감속 기어의 종류에 해당하는. 그 다음, 웜과 웜기어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자동차에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릴리스 기어. 이런 기어는 없습니다.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43번. 자동 변속기에 있는 NDRL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R, 리버스, 후진, 맞죠? N, 뉴트럴, 기어의 중립이죠. P, 파킹, 주차죠. L은 뭘까요? 아마 이 L의 첨자는, L은 로우를 뜻할 겁니다. 그래서 고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저단만 사용해서 아주 긴 언덕바지를 가야 된다거나 주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해서 L. 큰 구동력을 요구를 할 때요. 밑에 나온 L은 저속주행 사용한다. 근데 L은 시동 시에 사용한다? 이건 아니죠. 답은 43번에 4번이 되겠네요. 자, 44번. 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고장 원인이 아닌 거. 기어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있다. 고장 원인이 되겠죠. 클러치의 끊김이 나쁘다. 기어가 잘 안 물리겠죠. 기어 오일이 점도가 낮을 때, 오일의 점도가 높으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기어가 막 그 오일 자체가 빡빡해진다. 차가워가지고, 아니면 오일이 뭐 변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기어가 잘 안 들어가죠. 이건 답은 3번인데, 나머지 점도가 높을 때 고장 원인이 되죠. 기어의 마멸이 클 때 기어가 잘 안 들어갑니다. 답은 점도가 낮을 때는 기어가 더 잘 들어간다. 자, 45번. 변속기어의 오일 점검과 교환 시기로 타당한 것.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변속기 오일 점검 얼마 만에 합니까? 교환은 어느 정도로 하고. 일반적으로 오일 점검 5,000km에 가능합니다. 근데 오일 교환, 여기 보니까 8,000km에서 10,000km가 있고 15,000km가 있거든요. 근데 15,000에 8,000km에 교환하고 10,000km에 변속기에 자동 변속기의 오일 점검? 그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 변속기가 오히려 더 빨리 교환해야 되고, 그냥 일반 자동 변속기가 아닌 변속기도, 수동 변속기도 이보다는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나마 좀 여기서 교환은 주행거리가 긴 걸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비 요령 보면 15,000보다는 좀 더 주행거리가 긴 상태에서 합니다. 보통 한 4만 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주행거리가 넓은 걸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4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차동기어에 드러스트 플러그라는 게 있어요. 드러스트 플러그는 뭐냐? 링기어의 뒤쪽 물림을 방지하기. 링기어가 뒤쪽으로 힘을 쓸 때 더 이상 물러나지 말라고 하는 플러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드러스트 플러그인데 답은 4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 추진축의 진동 원인으로, 추진축은 영어로 프로펠러 샤프트 했었죠. 진동 원인으로 틀린 것을. 플랜지부를 너무 조였다? 추진축의 진동 원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추진축의 언밸런스와 힘이 있으면 진동이 생깁니다. 긴 막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이제 유니버설 조인트가 있었고. 근데 여기에 휘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진동이 생기겠죠? 요크 방향이 뭐야? 여기 양쪽에 있는 유니버설 조인트, 자재음을 십자배연을 끼우기 위한 것이 요크였었죠. 양쪽으로. 그 요크 방향이 틀려져도 진동원이 되고, 스프라임부가 마모. 뒤에 보면 이제 길이 방향으로 슬립 조인트가 될 수 있도록 스프라임부의 마모도 진동 원인이 되고, 유니버설 조인트 베어링은 파손 시에 진동이 됩니다. 그래서 47번은 플랜지부를 너무 조금 조였다 그러면 모르겠다, 많이 조였다고 해서 진동 원인으로 될 수는 없어요. 4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다음은 압박기의 정렬에 관한 사항, 얼라이먼트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항에다 틀린 거.
얼라이먼트. 앞바퀴 정렬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죠? 앞바퀴 정렬. 동적 평형, 정적 평형은 이건 뭐예요? 타이어에 관한 겁니다. 타이어에 관한 거고, 앞바퀴 정렬이 이제, 영어로 프론트 휠 얼라이먼트라고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토우라는 게 있었고, 토우에서 다시 토우 인이냐, 토우 아웃이냐, 두 종류로 나눠지고, 캠버가 있었죠? 캠버도 플러스 캠버냐, 마이너스 캠버냐. 그 다음에 캐스트가 있었죠?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캠버가 있을 거고요. 캐스터. 그 다음에 조향축 경사각, 킹핀 경사각이라는 거 있어요. 이건 그 가게 하나뿐입니다. 자, 그래서 앞바퀴 정렬의 얼라이먼트에 관한 점검 사항이다. 틀린 건 현가 스프링의 피로 등에 대해서 점검한다. 예,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정렬 값이. 허브 베어링이 헐거움 등의 점검, 이것도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앞 범퍼의 수평도, 이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점검한다. 기본입니다. 얼라이먼트를 점검하고 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타이어 공기 압력이에요. 핸들에 링게이지를 점검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핸들 기어도 체크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점검한다. 앞 범퍼의 수평도에 점검한다. 48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윤중. 바퀴 하나가 받는 무게입니다. 윤중. 바퀴륜자, 무게중자 써서. 윤중으로 설명으로 맞는 것. 자동차가 수평 상태에 있을 때 한 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 이게 윤중이에요. 1번. 근데 우리 안전기준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윤중의 기준이 5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바퀴 하나당 5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수평 상태에 있을 때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의 합수를 뭐라고 그래? 모든 바퀴 힘의 합이야. 윤중의 합이라고 하면 만약 이건 축중이 되겠죠. 자동차가 공차 상태로 있을 때 중량을 공차 중량 또는 차량 중량. 자동차가 제작 시 발생되는 재원치의 허용 중량, 요건 이제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좀씩 달라집니다. 답은 49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조향 핸들이 1회전했을 때 피스트먼 암이 36도 움직였다. 조향 핸들 기어박스하고 가장 바로 연결되어 있는 암이 뭐냐면 피트먼 암이에요. 근데 핸들을 360도 회전했어요. 1회전 했으니까. 근데 몇 도 움직였다고요? 36도 움직였대요. 조향 기어비는 얼마예요? 10대 1이 되겠죠. 그죠? 10대 1. 4번, 3번. 이게 전남교육청 운전직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핸들 한 바퀴 돌렸어요. 한 바퀴 돌렸는데 실제 조향 기어박스에서는 36도뿐이 안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어비는 10대 1이 되는 거죠. 10대 1. 자, 51번. 자동차의 뒷차축 구동용 기어장치의 설명으로 맞는 것. 뒷차축 구동용. 변속기어장치, 유성기어장치, 차동기어장치, 가속기어장치, 차동 사이드 기어장치. 어떤 것이 될까요? 뒷차축 구동용 기어장치 설명으로 맞는 거. 변속기어장치는 변속기 쪽, 수동변속기. 유성기어장치는 자동변속기 쪽. 가속기어장치는 뭔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차동 사이드 기어장치는 이거 차동장치 일부분이에요. 차동 사이드 기어가 있고 차동 피니언 기어가 있고. 근데 뒷차축 구동용 기어장치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차동 기어장치다. 오늘은 여기까지 51번까지 기출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